안녕하세요, 썰밤 가족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는데요. 남편, 그리고 시누이와 얽힌 오랜 악연에 대해 좀 털어놓고 싶어서요. 마지막에 속 시원한 사이다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겐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겁도 많고 웃음도 많던 제 동생. 저희는 어딜 가든 함께였고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저희 사이가 달라진 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 소위 뺑뺑이라고 하나요? 당시 저희가 살던 지역은 지망학교를 성적이 아닌 추첨으로 결정했는데요. 동생이 제가 다니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진학하게 된 거예요. 내심 서운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주고받고 집에 돌아와서도 서로의 하루를 수다로 풀어내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하고 한 두 달쯤 지나자 동생에게 미묘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와 저한테 미주알고주알 떠들어댔을 텐데 그러지도 않고요. 동생이 꾸미는 걸 좋아해서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곤 했거든요. 학교 갈 때도 교복 위에 샤랄라한 가디건을 입거나 예쁜 머리핀 같은 걸 꼭 하곤 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머리는 하나로 질끈 묶고 검은색 잠바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밝던 아이가 표정이 너무 어두워졌죠.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무래도 공부량도 많아지고 환경도 중학교 때와 많이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깼는데요.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오니 동생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동생이 책상에 엎드려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경아야, 왜 그래? 왜 울고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남의 방에 왜 들어오고 그래? 하지만 동생은 허겁지겁 눈물을 닦아내며 입을 꾹 다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긴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안 그래도 너 요즘 좀 이상하다 했어. 언니한테 말해봐.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 동생이 제게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놀란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벙쪄 있자 동생이 아차하는 얼굴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언니. 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언니가 계속 물어보니까. 진짜 아무 일 없는 거 맞아? 경아야, 언니한테 뭐든 다 말해도 괜찮아. 제 말에 동생은 한참을 망설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실은 우리 반에 날 되게 싫어하는 애가 있어. 나한테 뭘 어떻게 하진 않는데 그냥 내가 말하면 힐끔 보고 웃고 무시하고 자기 친구들이랑 다 들리게 욕하고 그래. 뭐? 이유도 없이 그런단 말이야? 내가 말투가 좀 딱딱한가 봐. 그래서 애들이 나한테 거리감을 느낀대. 그렇다고 사람을 따돌리는 게 말이 돼? 몰라, 내가 그냥 별로래. 분위기 망치는 찐따 같대. 말하는 동생의 얼굴은 다시 눈물로 젖기 시작했고 자그마한 어깨는 점점 움츠러들었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너희 반 애들이 문제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자. 안 돼. 그럼 더 따돌릴 거야. 그리고 뭐 때리거나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건 없어. 그냥 같이 안 놀아주고 욕만 할 뿐이지. 그럼 너 괴롭히는 거 주동하는 애한테 가서 따져. 그만하라고. 무서워, 언니. 걔한테 이제 말도 걸고 싶지 않아. 그냥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 그날 이후로 동생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아 말라갔고요. 학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뿐인가요? 집에 있을 때도 문을 걸어 잠근 채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엄마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 라며 문을 두드리면 됐어. 나중에 얘기해. 제발 그냥 좀 놔둬. 라며 고함을 쳤죠. 그쯤 되니 부모님도 눈치를 챌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로 찾아가 동생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요. 본인 반에 왕따나 은따 같은 건 없다고 극구 부정했다 하더군요.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동생 담임의 그런 무책임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났지만 따돌림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저희 가족은 동생의 전학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기어이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동생이 쓰러졌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시 저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대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는데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장애로 인해 과호흡이 온 거라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그동안 감추고 있던 무시무시한 비밀을 털어놨어요. 알고 보니 제게 말한 게 전부가 아니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학교에 한번 다녀간 이후로 따돌림이 더욱더 심해져서요. 동생 자리에 칠판 지우개 가루를 잔뜩 뿌려놓는가 하면 쉬는 시간마다 가방을 창문 밖으로 던지거나 배식받은 급식에 쓰레기를 집어넣곤 했다더군요. 그나마 편들어주던 친구들도 등을 돌렸다면서 동생은 서럽게 울었어요. 나 학교 이제 못 가. 가기 싫어. 무서워. 학교에만 가면 숨이 안 쉬어져. 이후 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그곳에서도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요. 스스로를 상처내는 자해 행동까지 하곤 했어요. 왜 학교 폭력은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상처 입히는 짓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동생도 이미 몸은 물론 영혼까지 다 망가져버린 거였죠. 결국 동생은 학교를 자퇴했고요. 그날 이후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을 세상 밖으로 다시 끌어내겠다고 결심했어요. 매일같이 동생 방문을 두드리고 같이 산책이라도 나가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한번 굳게 닫힌 동생의 방문은 좀처럼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나가고 싶지 않아. 그냥 혼자 있을래. 계속 그렇게 방에만 있을 거야? 그럼 너 괴롭히던 애들이 바라던 대로 되는 거야. 걔네들 보란듯이 다시 학교도 가고 잘 살아야지. 몰라. 난 언니처럼 강하지 않다고.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둬. 동생이 세운 벽은 예상보다 더 단단하고 두꺼웠어요. 동생을 어떻게든 방 밖으로 끌어내려던 저와 부모님은 점점 지쳐갔고요. 동생이 평생 이렇게 살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점점 저희 가족을 잠식해갔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동생의 시계바늘은 멈춰있는 상태였는데요. 어느 날 정말 뜻밖의 계기로 동생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바로 인터넷이었죠. 정확히 말하면 제가 쓰는 블로그였죠. 당시 저는 취미로 인터넷에서 블로그를 운영 중이었어요. 뭐 대단한 걸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소소한 제 일상을 기록하는 거였죠. 블로그 이웃이었기 때문에 동생 역시 제 글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느 날 동생이 제게 그러더군요. 언니, 나도 한번 써볼까? 뭘? 그냥 이런저런 글. 집에서 혼자 할 것도 없고 블로그 같은데 글을 써볼까 봐. 동생이 먼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말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기쁜 마음에 월급을 털어 노트북을 하나 사줬고요. 동생은 그 노트북으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저처럼 일상글을 쓰는 건 아니었고 소설을 쓰더군요. 난 언니처럼 뭐 회사를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러는 게 아니니까 사실대로 쓰면 쓸 게 없더라고. 그래서 맨날 혼자 공상하던 걸 글로 옮겨봤어. 동생이 쓴 소설은 연애소설이었는데요. 대사도 생생하고 전개도 어찌나 흡입력 있던지 진짜 제 동생 글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 이거 진짜 네가 쓴 거 맞아? 와, 대박인데? 진짜? 재밌어? 나 이렇게 재밌는 소설 처음 읽어봐. 뒤편은? 빨리 써주라. 그날 이후 동생은 밤마다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저는 동생이 쓴 글을 읽고 감상이나 고쳤으면 하는 점들을 얘기해줬어요. 그러다 문득 저 혼자 보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터넷 소설을 연재하는 커뮤니티에 올려보라고 조언했죠. 자신감 없어 하던 동생은 용기를 내 제 말대로 했는데요. 처음엔 댓글 한두 개만 달리는 정도였는데
언젠가부터 조회수가 몇천 회씩 나오고요. 다음 편은 언제 올라오냐는 독자들 반응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 글로 소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생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고 온 가족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웃음도 다시 돌아왔죠. 그뿐인가요? 엄마와 같이 시장 가거나 저와 집 앞 카페를 가는 등 조금씩 외출도 시작했네요. 내가 쓴 글을 누군가 기다려주고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동생에겐 정말 큰 힘이었나 봐요. 그렇게 바닥까지 무너졌던 동생은 다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고요. 나중엔 정식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옛날 일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너무 무서운데 그래도 나 이제 뭔가 하고 싶어졌어, 언니. 열심히 글도 쓰고 공부도 해서 나 안 부럽지 않게 살래. 동생의 그 말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뒤돌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후 동생은 검정고시에 합격했고요. 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작가로 데뷔했죠. 다행히 판매 성적도 좋았고요. 어떤 작품은 드라마와 웹툰 제의까지 들어왔죠. 저 역시 그런 동생에게 자극받아 열심히 제 삶을 살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꼬박 5년이란 경력을 채운 뒤 조금 더 좋은 회사로 이직했죠. 새로운 직장은 규모도 크고 시스템도 체계적이어서 배울 것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건 함께 일하게 된 한 남자 동료였어요. 저보다 4살 연하였는데 둥글둥글 모나지 않은 성격에 유쾌한 입담이 저를 자꾸만 웃게 했죠. 그 동료와 업무적으로 자주 엮이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졌고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먼저 마음을 고백하면서 사귀게 됐네요. 처음엔 남자친구가 너무 어려서 제가 뭐든 다 이끌어 나가야겠다 생각했는데요. 의외로 남자친구는 리더십이 있고 속이 깊었어요. 사실 동생이 학교를 자퇴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면서 부모님이 아무래도 저보단 동생에게 더 마음을 쓰셨거든요. 그 사실을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저도 모르게 마음에 자그마한 구멍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기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면 그 허기가, 그 구멍이 빼곡하게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내가 나로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었죠. 남자친구 역시 여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특별하다고 했어요. 저희는 딱 맞는 퍼즐 조각처럼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었죠.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게 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연애와 달리 엄연한 현실이더군요. 저희 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끼기 시작하면서 저희 관계도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조 증상은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나타났죠. 사실 그날 참 많이 고민했어요. 첫 인사라는 게 누구에게나 긴장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날 일부러 미용실도 다녀오고요. 백화점에서 산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이런저런 선물도 챙겨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어준 예비 시어머니에게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 인사를 받아주기는커녕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그러시더군요. 요즘 아가씨들은 옷을 참 화려하게도 입네. 가방도 이거 명품이지? 네? 아, 그게... 아버지가 사업한다더니 집에 돈이 많긴 한가 봐. 아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처럼 자랐겠네. 우리 집에선 그런 공주 대접 기대하면 안 돼. 알겠니? 누가 들어도 저희 집에 대한 반감이 팍팍 느껴지는 말투였어요. 저는 당황해 아무 말도 못했고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상황을 정리했죠. 아이 엄마, 우리 자기 보자마자 왜 겁부터 주고 그래. 언젠 잘해주겠다며. 얘는 내가 뭘 어쨌다고. 벌써부터 엄마 앞에서 네 여자친구 싸고 도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안에 들어가서 밥부터 먹자. 나 배고파.
우선 왔으니 예정대로 예비 시부모님과 남자친구 그리고 예비 시누이 부부까지 한데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는데요. 조금 전 일도 있고 너무 긴장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깨작거리고만 있자니 이번엔 예비 시아버지가 그러더군요. 경이라고 했나? 음식이 입에 안 맞아? 아니요, 아버님. 너무 맛있는데 제가 긴장해서. 음식은 다 하나같이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이 솜씨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애쓸 거 없다. 집에선 더 좋은 것만 먹고 지냈을 텐데. 그러게 내가 소고기라도 좀 사자니까. 예비 시아버지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 비싼 걸 아깝게 왜 사요? 뭐 얼마나 대단한 손님이 왔다고. 마치 저 들으라는 것처럼 그러시기에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는데요. 그게 또 못마땅해 보였던 걸까요?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너 뭐 아까부터 팝알 새니? 팍팍 좀 먹어. 우리 집에서는 음식 남기는 거 절대 안 된다. 쌀 한 톨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해. 예, 다 먹을게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얘는 도대체 얼마나 귀하게 자랐기에 이깟 밥 하나 제대로 못 먹어? 결혼하면 앞으로 내가 상전을 모시고 살아야겠네. 아이고야. 예비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가 너무 불편했지만 꼭 참았어요. 괜히 반박이라도 했다간 괘씸하게 보일까봐 억지로라도 웃어 보이려 했죠. 하지만 사실 속은 점점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팍팍 내실 줄은 몰랐거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남자친구가 나에 대해 이상한 말을 전한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런데 그날 저를 가장 당황스럽게 만든 인물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예비 시누이였죠. 저보다는 한 살 어리고 남자친구와는 3살 터울이 지는 누나였는데요.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더니 그날은 저를 보려고 친정에 왔더라고요. 남편과는 달리 굉장히 화려한 인상에 다소 위압적인 분위기의 여자였어요. 임신 초기라는데 임산부 특유의 부드러운 분위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네요. 어쨌든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뭐라고 할 땐 아무 말도 않더니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이 가방 땡땡 브랜드 거 맞죠? 네, 맞아요. 잠깐만 좀 봐도 돼요? 내가 이 가방 진짜 갖고 싶었던 거거든. 예비 시누이의 요구에 안 된다 말하기도 못해서 쭈뼛쭈뼛 가방을 내밀었어요. 예비 시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가방을 낚아채 가져가더니 이리저리 매보고 심지어 속까지 열어보더군요. 이 브랜드 가방 실물론 처음 보는데 확실히 명품은 명품이네. 가죽이며 바느질이며 태가 달라, 태가. 나도 이거 진짜 사고 싶던 건데. 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그냥 어색한 웃음만 흘렸는데요. 문득 예비 시누이가 너무나 황당한 요구를 하더군요. 저기 이 가방 나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이달 말에 동창 모임 있는데 들고 나가면 기가 확 살 것 같은데. 네? 그건 좀... 자매도 아니고 오늘 처음 본 사이인데 가방을 빌려준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당혹스러워 말끝을 흐리자 예비 시누이의 눈이 뾰족해졌어요. 에이, 이제 결혼하면 한가족 되는 건데 뭐 어때요? 우리 올케 생긴 거랑 다르게 좀 쪼잔하네? 어차피 올케는 명품 가방 이거 말고도 많을 거 아니야. 내가 아까부터 갖고 싶다는 티 팍팍 냈는데 눈치껏 주진 못할 망정 좀 그렇다. 너무 황당해서 혹시 농담인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걸까 생각했지만 예비 시누이의 눈빛엔 분명 탐심이 서려 있었어요. 심지어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예비 시누이를 말리기는커녕 웃으며 그러더군요. 그래, 빌려준다고 다른 것도 아닌데 뭐 어떠니? 어울리기도 성미한테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우리 딸이 옛날부터 지한테 잘 어울리는 건 귀신같이 알아봐. 나무라긴커녕 당연히 제가 빌려줘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새 화장실에서 돌아온 남자친구가 다가왔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네 여자친구 가방이 예뻐서 좀 봤어.
아, 우리 자기가 센스가 좀 있어. 가방 하나를 골라도 남다르지? 참나 벌써부터 팔불출하셨네. 예비 시누이가 남자친구에게 눈을 흘기고 그렇게 상황은 유야무야 흘러가는 듯 했는데요. 집에 가려고 일어설 때쯤 되자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절 조용히 따로 부르더군요. 할 얘기가 있다면서요. 어머님, 하실 말씀이라는 게 우리 영철이가 너 아니면 안 된다니까 결혼 허락은 하는데 말이다. 너한테 몇 가지 일러둘 말이 있어서. 아, 네. 첫째, 네가 나이 더 많다고 그리고 너희 집 잘 산다고 우리 영철이 기죽일 생각은 마라.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어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야. 알겠니? 남자가 여자 기에 눌리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야. 난 내 아들 지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고압적인 말투에 우선은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더군요. 그리고 둘째,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은 꼭 낳아야 한다. 요즘 여자들 뭐 몸 망가진다느니 자기 삶이 없다느니 하는 이유로 애 잘 안 낳으려고 하던데 그런 이기심 때문에 우리 집 대가 끊겨서야 되겠니? 아들은 꼭 하나 있어야지. 점점 가관이다 싶었는데요.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셋째, 솔직히 우리 영철이 정도면 1등 신랑감 아니니? 인물 훤칠하지, 키 크지, 학벌, 직장 다 좋지. 이런 귀한 아들 장가 보냈는데 나도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 너희 집 살 만큼 산다며 예물이고 예단이고 성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성의를 하시면 그건 내가 따로 리스트 정리해서 보내주마.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할 말을 잃게 되더군요. 애초에 예비 시어머니는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이 사람하고는 그냥 말을 섞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고 기계처럼 고개만 끄덕였고요. 재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절로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이 결혼 정말 계속 진행해도 되는 걸까? 내가 정말 저런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모시고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과 회의가 밀려오더라고요. 제 표정이 좋지 않자 눈치를 보던 남자친구가 무슨 일 있냐고 슬그머니 물어왔어요. 자기 우리 엄마하고 무슨 얘기했어? 고민하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말을 전부 털어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본인이 더 민망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미쳤나봐. 자기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우리 엄마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좀 고지식한 편이야.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자기,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은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엄마한텐 잘 얘기할게. 나 믿지? 솔직히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기엔 제가 남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죠. 결국 남자친구에게 중간에서 잘 조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예정대로 결혼을 진행시켰는데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상견례 당일 누구도 예상 못한 어마어마한 폭탄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이죠. 상견례장에 도착해서까진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처음으로 양가 가족이 식사를 하며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기에 저희 부모님도 동생도 제법 긴장을 했는데요. 먼저 도착해 자리 잡고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제법 부드럽게 풀어지는 듯 했죠. 그리고 잠시 후 남자친구와 예비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엄마와 아버지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시느라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차가 좀 막히긴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저희가 늦은 건 아니죠? 아유, 그럼요. 일단 앉아서 식사부터 하시면서 천천히 얘기 나누시죠. 양가 부모님이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 사이 저는 옆에 앉은 동생을 돌아봤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죠. 분명 방금까진 아무렇지도 않았던 동생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안색은 백지장처럼 새하얘지고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꾹 다물고 미동도 하지 않더군요. 경아야? 왜 그래?
작게 물었지만 동생은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어요. 혹시 낯선 자리라 불안장애가 도진 걸까 걱정이 됐는데요. 바로 그때 반대편에 앉아있던 예비 시누이가 저희를 힐끗 보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맞지? 땡땡고등학교 김경아. 나 기억해? 마치 동생을 아는 듯한 예비 시누이의 태도에 저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동생을 아세요? 아, 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요. 세상 참 좁네. 그치? 예비 시누이는 웃었지만 제 동생은 웃지 않았죠. 오히려 어깨를 한껏 더 옹송그린 채 오들오들 떨기만 했죠. 경아야, 너 왜 그래? 괜찮아? 걱정돼 묻자 갑자기 동생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미안해 언니. 나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아서 먼저 집에 갈게. 나중에 봐. 뭐라 잡을 새도 없이 동생은 황급히 상견례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순식간에 상견례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아니 예의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저게 뭔 짓이야? 라며 불쾌해했고 저 역시 당황한 나머지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오늘 계속 속이 안 좋다고 했거든요. 죄송해요. 자기 딴엔 괜히 실수할까봐 먼저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둘러댔지만 저 역시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죠. 머릿속엔 계속 먼저 가버린 동생 걱정뿐이었어요. 간신히 상견례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동생 방으로 달려갔어요.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당황해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죠. 경아야, 언니야, 문 좀 열어봐. 어? 갑자기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잠시 후 문이 조심스레 열렸어요. 동생의 얼굴은 역시나 눈물범벅이 되어 있더군요. 경아야, 왜 그래? 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너 솔직히 말해봐. 우리 시누이하고 예전에 무슨 일 있었니? 저도 눈치가 있지 동생의 반응을 보고 대충 짐작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도 내심 아니길 빌었건만 동생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더군요. 언니, 걔 윤성미, 걔가 반에서 날 제일 많이 괴롭히던 애야. 뭐라고? 뭔가 착각한 거 아니고? 확실해. 반 애들 주동해서 나 다 들으란 듯이 욕하고 창문 밖으로 가방 던지고 아직도 가끔 꿈에 걔 얼굴 나오는데 내가 그 얼굴을 어떻게 잊겠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비 시누이 성정이 보통은 아니다 싶었지만 설마 내 동생을 괴롭혔던 왕따 주동자였다니. 언니 미안해.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걔 얼굴 보니까 다시 숨이 턱 막히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 내가 상견례 망쳐버린 거지. 미안해 언니. 동생은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는 그런 동생을 끌어안으며 말했죠. 바보야, 지금 그게 중요하니? 난 몰랐어. 시누이가, 아니 걔가 널 괴롭혔던 가해자일 줄은. 제 동생을 지옥으로 내몬 인간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뻔했다는 생각에 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상견례 자리에서 모르는 척 능청스럽게 웃고 떠들던 그 여자의 뻔뻔함에 소름이 끼쳤죠. 저는 동생의 어깨를 꼭 끌어안았어요. 와닿는 체온이 너무 차가워서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영아야, 걱정하지 마. 네가 상견례 망친 거 절대 아니야. 그 자리에서 그년 얼굴 보고도 그 정도로 버틴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데. 하지만 그래도 상견례였는데 괜히 언니 책 잡혀서 결혼하고 괴롭히면 어떡해. 됐어. 그런 결혼 안 해. 신우, 아니 윤성미 그년 얼굴 너는 다시 볼 일 없을 거야. 언니가 절대로 그런 꼴 못 보게 할 거야. 약속할게. 뭐? 그럼 결혼 없겠다는 거야? 나 때문에? 아니야 언니, 그럴 순 없어. 언니도 형부도 둘이 서로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내 동생을 지옥 속에 빠뜨렸던 년이랑 어떻게 가족이 되니? 됐어. 넌 아무 말 마. 언니. 그날 밤 동생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동생의 눈물도 제 눈물도 한동안 멈추지 않았죠.
동생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고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아침이 되자마자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처음엔 두 분 다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멍하니 계셨지만 이내 분노를 금치 못하셨죠. 아버지는 식탁을 쾅 내려치며 어쩔 줄 몰라 하셨고요. 엄마는 내가 그걸 알았으면 그냥 뺨이라도 한 대 갈겨주고 오는 건데 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경이야, 너 설마 이대로 결혼 진행할 건 아니지? 아무리 윤서방이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 경아를 그렇게 만든 집안인데. 걱정 마 엄마, 내가 미쳤어? 그래, 그래야지. 미안하다 우리 딸. 어쩜 인연이 이렇게 꼬이니? 며칠을 고민하다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나 이 결혼 못하겠어. 미안해 자기. 자기야, 왜 그래 갑자기? 요 며칠 나 보려고도 않고 대체 무슨 일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라도 좀 알려줘. 남자친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때까지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을 신우이를 생각하자 절로 열이 뻗치더군요. 자기 누나가 자기한테 아무 말도 안 했나 봐? 참 대단하다. 하긴 그러니 학창시절에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거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동생 학교폭력 때문에 고등학교 자퇴했다고 했었지? 우리 동생 그렇게 만든 주동자가 바로 자기 누나야.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건 정말 몰랐어. 나 진짜 몰랐어. 그래, 자긴 아무것도 몰랐겠지. 하지만 이제 알잖아?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미안해. 잠깐만 자기야. 자긴 정말 나 없이 살 수 있어? 물론 우리 누나가 저지른 죄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을 죄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 사이까지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 제발 나 버리지 마. 난 자기 없이 진짜 못 살아. 그냥 눈 딱 감고 우리 둘만 생각하면 안 될까? 남자친구는 그렇게 애원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그래? 내 동생 인생을 짓밟아 놓고 뻔뻔하게 웃던 자기 누나를 내가 어떻게 신우이로 여기며 살겠어? 자기 어머니도 뻔해. 분명 감싸고 돌기 바쁘겠지. 미안하지만 난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족 못해. 우리 여기까지 하자. 자기야, 잠깐만. 자기야! 저는 애절하게 저를 붙잡는 남자친구를 뿌리치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후로도 계속 저를 붙잡았죠. 전화, 문자, 이메일, 제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란 수단은 전부 다 이용했고요. 출퇴근길에 회사 앞이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했죠. 처음엔 모질게 외면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눈빛이 너무 처연해서 가슴이 저릿저릿 아파오더군요. 어쨌든 제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사람 감정이란 게 그렇게 무자르듯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주말 집에 틀어박혀 있다 갑자기 벨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웬걸 예비 시어머니가 신우이 손을 꼭 붙들고 서 있었죠. 저희 집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제 뾰족한 대꾸에 예비 시어머니가 짐짓 애처로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영철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결혼 파투 낸 이유가 우리 상미 때문이라면서. 네. 그럼 더더욱이나 여기 이렇게 올 입장이 아니란 걸 아실 텐데요. 제 차가운 대꾸에 예비 시어머니는 움찔한 것도 잠시 이내 예비 시누이와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다 내 죄다. 하나뿐인 딸 자식 오냐오냐 하기만 해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줬어. 그러자 시누이도 얼른 거들더군요. 미안해요 올케. 그땐 내가 철이 없었어요. 경아 그렇게 학교 그만두고 내내 사과하고 싶었는데 나 졸업하고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잡은 적 없어요. 경아만 생각하면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거워서 늘 찾아가 사과하고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경아만 괜찮다면 직접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은데. 그 말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어요. 하, 이제 와서요?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제가 어렸을 땐 그게 그렇게 나쁜 짓인 줄 몰랐어요. 근데 저도 임신해서 곧 엄마가 되잖아요. 내 자식이 누군가한테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저라도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그치만 내 동생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걘 아무것도 몰랐는데.
영철이 걔 올케랑 헤어진 다음부턴 밥도 잘 못 먹고요. 잠도 못 자요. 완전 페인이나 다름없다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문득 떠오르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하지만 어느새 따라 나온 엄마가 옆에서 그러셨어요. 됐어요. 무릎 꿇는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나요? 우리 딸 인생 그렇게 망쳐놓고 이제 와서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이에요? 됐으니까 이만 돌아가요. 그러자 예비씨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사돈. 하지만 우리 성미도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영철이 이대로 지 누나 때문에 결혼 엎어지면 평생 사람 구실 못하고 살 거예요. 영철이가 경희를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제발 죄는 제가 다 받을 테니까 우리 아이들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됐어요. 이만 돌아가세요. 엄마는 단호하게 예비씨 어머니와 시누이를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저 역시 흔들리던 마음을 단디 잡았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남자친구를 다시 받아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길 줄은 말이죠. 평소처럼 업무를 끝내고 나선 퇴근길이었어요. 혹시라도 남자친구와 부딪힐까봐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버스를 타려 했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던 중 갑자기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하나가 차 사이를 급하게 끼어들며 질주해 왔어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저를 향해 달려들더군요. 너무 놀라 피할 새도 없이 멍하니 굳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죽는구나 싶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달려와 제 몸을 와락 밀쳐냈고 뒤이어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눈을 떴을 땐 바닥에 주저앉은 제 앞에 피투성이가 된 남자친구가 누워 있었어요. 맞아요. 남자친구가 저를 구하고 대신 오토바이에 치인 거예요. 저는 놀라서 달려가 남자친구의 몸을 부둥켜 안았어요. 영철씨, 자기 괜찮은 거야? 난 괜찮아. 바보같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자기가 다칠까봐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였어. 그 말을 끝으로 남자친구는 스르륵 눈을 감았어요. 옆에 있던 다른 행인이 신고해줘서 바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는데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발목뼈에 금이 가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죠. 기절하듯 잠든 남자친구 옆에서 얼마나 속이 복잡했는지 몰라요. 제가 여전히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건 남자친구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마음 하나로 모든 걸 덮고 넘어가기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무엇보다 동생에게 너무 죄스러웠죠. 고민하던 저는 일단 남자친구가 깰 때까진 곁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물론 동생까지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왔죠. 동생은 아무 말 없이 저와 남자친구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러다 집에 갈 때쯤 따로 병원 복도 밖으로 절 부르더군요. 언니, 그냥 형부 다시 받아줘. 이렇게 자기 목숨 걸고 언니 구해주기까지 했는데 이런 남자 또 없잖아. 뜻밖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이제 괜찮아. 언니한테 따로 말은 안 했는데 성미 걔가 따로 나한테 연락해서 사과도 했는걸. 그거면 됐어. 더는 그 일로 언니가 힘들어하는 거 이제 못 보겠어. 형부 언니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잖아. 그냥 결혼해. 동생의 말에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울며 아무 말도 못하자 동생이 그런 저를 끌어안았죠.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언니가 알고 만난 것도 아닌데 난 진짜 괜찮아. 그렇게 다시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잡게 됐어요. 물론 그 마음이 전처럼 순수하고 깨끗하지는 않았죠. 망설임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를 구하려고 온몸을 던진 사람을 차마 끝까지 외면할 수가 없더군요. 무엇보다 제 동생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줬잖아요. 저를 위해 자신의 상처를 딛고 용기를 내준 걸 헛되이 할 순 없었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동생의 배려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결혼식 준비가 다시 재개됐고요.
시부모님도 시누이도 언제 그랬냐는 듯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줬어요. 말도 안 되는 예물이나 예단을 요구하지도 않았죠. 신혼집도 제가 원하는 곳으로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회사 근처에 새로 들어선 신축 아파트였어요. 사실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으로 좀 많이 부족해서요. 저도 따로 보탰네요. 은행 대출보단 낫겠다 싶어서요. 물론 부모님에겐 비밀로 했어요. 가뜩이나 시누이 일로 저희 남자친구까지 안 좋게 보고 계셨으니까요. 어쨌든 가전이며 가구며 제가 하나하나 직접 고른 공간이라 입주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고대하던 입주날, 신혼집으로 향하던 그 길이 어찌나 설레던지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도 그럴 게 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시누이가 누워 있었거든요. 어느새 만삭이 돼 부른 배를 보란듯이 드러내놓고 말이죠. 형님? 형님이 여긴 어떻게...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남편을 흘겨보더군요. 뭐야, 영철이 너 아직 올케한테 말 안 했니? 그러자 남편이 멋쩍게 웃으며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저기 자기야 있잖아. 우리 누나 당분간만 좀 같이 지내기로 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누나 출산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근데 요즘 매형 사업이 좀 어려워서 살고 있던 집도 정리했거든. 그래서 새 집 구할 때까지 매형은 자기 집 가 있고 우리 누나는 여기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 하필 우리 집인데?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가면 되잖아. 거긴 집이 너무 낡기도 했고 여기가 신축이라 좋잖아. 방도 남고 조식 석식 서비스도 있고. 누나 지내기 편하겠다 싶어서 내가 그러라고 했어. 그 말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왜 그걸 나랑 상의도 없이 결정해? 자기야 이해 좀 해줘. 요즘 매형 사업이 어렵다고 했잖아. 시댁 들어가면 누나가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는 일을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하냐고! 자기가 알면 반대할 게 뻔하니까. 어차피 누난 방 하나만 쓸 거고 자기도 낮엔 회사가 있으니까 별로 마주칠 일도 없을 거 아니야. 그 뻔뻔한 말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한 채 부들대고만 있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올케, 설마 배부른 만삭 시누이 쫓아내려고? 아니지? 결혼 전엔 그래도 존대를 하더니만 결혼하고 나니 아예 대놓고 반말을 짓거리더군요. 나이는 어려도 지가 손윗사람이라 이거죠. 남편도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누나 출산 전까지만 있겠대. 얼마 안 남았잖아. 이해 좀 해줘. 응?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군요. 진짜 웃긴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만삭이든 뭐든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 신혼집에 이렇게 떡하니 먼저 들어와 있는 게 말이 돼? 둘 다 미친 거 아니야? 뭐? 올케,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올케보다 어려도 나 엄연한 올케 손윗사람이야. 더군다나 임신까지 했다고. 저는 뻔뻔하게 쏘아붙이는 시누이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됐고 내 집에서 나가세요. 뭐? 지금 당장 나가라고요? 여긴 내 집이에요. 어떻게 뻔뻔하게 먼저 들어와 주인인 양 누워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자 시누이의 얼굴이 표독스러워졌어요. 기가 막혀 진짜. 이게 어떻게 올케 집이야? 이 집 영철이가 산 거 아니야? 알고 보니 남편은 집 사는데 저도 돈을 보탠 걸 시댁에도 말을 안 했더라고요. 거진 80% 이상이 제 돈이었는데 말이죠. 얘가 사긴 뭘 사요? 끼키야 이 현관 정도 얘 돈으로 샀을까? 다 제 돈이거든요? 뭐? 야, 올케 말이 사실이야? 아니 그게...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맞는데 어쨌든 공동 명의했잖아. 그럼 내 집이기도 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신한 우리 누나가 와 있겠다는데 그 정도도 이해 못해줘? 끝까지 지 누나 편을 드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배신감이 들었어요. 남편이 자기 누나한테 어릴 때부터 꼼짝 못했단 얘기를 들었지만
설마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거든요. 진짜 한심해 죽겠네. 이럴 거면 네 누나랑 살지 나랑 왜 결혼한 건데? 그렇게 다시 만나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던 건 벌써 잊었어? 제가 날카롭게 따지고 들자 남편도 욱했나 보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바로 대거리를 하더군요. 아이, 그럼 어쩌라고? 뭐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해? 임산부에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해. 갈 데가 없긴 왜 없어? 친정이 없어, 시댁이 없어. 자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직도 우리 누나한테 앙심이 남아있는 거야? 학창시절에 애들끼리 놀다 좀 그런 거 가지고. 흥분한 남편은 급기야 해선 안 될 말까지 내뱉었어요. 뭐? 애들끼리 좀 놀다 그런 거라고? 너 지금까지 내 동생이 당한 일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아니 자기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심정으로 너랑 결혼한 건데? 내 동생은 네 누나 때문에 몇 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어. 근데도 네가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애걸복걸하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용서해 준 건데 뭐? 애들끼리 좀 놀다 그런 거야? 아이,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잖아. 학창시절 일을 아직도 안 놓고 잡고 있는 건 너무 유난스러운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제 동생의 상처를 유난이라고 정의하는 게 이 인간의 본심이라는 걸 알았죠. 나가. 뭐?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자 듣고 있던 신우이가 기가 막히다는 듯 끼어들었어요. 야, 너 잘 생각해. 아직도 네가 갑인 줄 알아? 이미 결혼했고 이대로 헤어지면 넌 이혼녀 되는 거야.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혼녀 꼬리표 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진 너도 잘 알지? 저는 그제야 신우이와 남편이 막 나가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미 결혼도 했겠다. 제가 쉽게 이혼을 못할 거라 생각한 거죠. 그 순간 웃음이 나더라고요. 코웃음이요. 기가 차서 말이죠. 난 이혼녀 되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너 같은 애나 이혼녀 되면 곤란하겠지. 돈도 없지, 그런 주제에 애는 가졌지. 남편 사업 망했다고 갈 곳도 없을 정도로 거지면서 애는 왜 가졌니? 제 모욕에 신우이의 얼굴이 파리하게 질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을 향해 선언하듯 말했죠. 됐어. 더는 길게 말 섞기도 싫다. 우리 이혼해. 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럼 이 상황에 내가 장난치는 거겠니? 저는 그때까지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불렀어요. 어지간한 가구나 가전은 미리 채워뒀지만 그래도 본가에서 가져와야 할 잔짐들이 있어서 이삿짐 센터를 불러뒀었거든요. 여기요. 짐 그냥 다시 빼주세요. 돈은 따따블로 더 드릴게요. 자기야, 잠깐만! 남편은 그제야 뭔가 일이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걸까요? 다급하게 절 붙잡더군요. 미안해. 아니, 내가 누나가 임신도 했고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거절하기가 힘들었어. 잘못했어. 누나한테 나가라고 할게. 제발 진정해. 어? 이건 나! 이미 버스는 떠났어. 나 너랑 이혼할 거라고 했잖아. 자기야, 왜 그래 진짜. 내가 누나 내보내겠다고 했잖아. 누나 뭐해? 얼른 나가! 급기야 남편은 달려가 신우이를 억지로 일으켰고요. 다급하게 현관 밖으로 밀어냈어요. 신우이는 신우이대로 나가지 않겠다고 버팅겼죠. 야, 이러는 법이 어딨어? 너만 믿으라며. 이길 자신 있다고 했잖아. 뭐래? 지금 이 상황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일단 집에 가 있어.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싫어. 난 이 집 마음에 든단 말이야. 서로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하는 남매를 보고 있자니 너무 한심해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는 두 년놈을 두고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혼집을 나왔네요. 그리고 바로 친정으로 가서 이혼하겠다고 말했죠. 동생한텐 그냥 대충 둘러댔지만 부모님한텐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다 얘기했는데요. 두 분 다 오히려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 애초에 그런 집안과 엮이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지. 다신 그 집하고 엮이지 말자.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대로 그 집 식구들을 그냥 피하기만 할 생각이 없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 동생을 모욕한 건 그냥 넘길 수가 없었네요.
저는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부터 신혼집 처분 방법까지 상담했고요. 따로 흥신소를 찾아가 신우이와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은 없다지만 웬걸 그 둘은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을 감추고 있더군요. 먼저 신우이는 지 남편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대가 고등학생이었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발랑 까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뒤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을 줄이야. 피해 학생과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문자 캡처본부터 함께 모텔을 드나드는 CCTV 영상까지 증거는 명확했어요. 저는 바로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을 넣었고요. 법적 조치를 원한다는 쪽으로 확인되자 제보 형태로 언론과 공익단체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결과는 확실했어요. 언론 기사 하나가 뜨자마자 그날 저녁부터 온라인에선 신우이의 정체를 밝히려는 마녀 사냥이 시작됐고요. 결국 경찰 수사까지 들어갔어요. 신우이는 바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곧바로 이혼당했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전 남편의 빚까지 일부 넘겨받게 됐다고 하더군요. 남편 역시 가만두진 않았어요. 흥신소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웬걸? 결혼 전 저를 오토바이 사고에서 구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남편이 보험 전문 브로커에게 부탁해 위장 사고를 꾸몄던 거였어요. 일부러 경미하게 치이도록 설정하고 병원비와 입원 일수까지 미리 짜두고 그래놓고 제 앞에선 뻔뻔스런 영웅인 척 굴었던 거죠. 그걸 알았을 때 웃음조차 안 나왔어요. 그런 연극에 감동해서 다시 마음을 줬더니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자괴감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경찰에 남편의 보험 사기 정황을 고발하고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지은 다른 죄가 없나 열심히 뒤져봤죠. 그랬더니 웬걸 대여가 낚였어요. 글쎄 남편이 저 모르게 회사 거래처에 뒷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지 뭐예요. 저는 회사 인사팀에 익명 제보 형식으로 남편이 진행하던 계약에서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과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관계 내용을 정리해 보냈어요. 며칠 후 남편은 감사팀에 소환됐고요. 내부 징계 끝에 파면됐죠. 다른 사람들한테 대기업 다닌다고 그렇게 뻐기더니 한순간 백수가 된 거죠. 그뿐인가요? 보험 사기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네요. 남편과 신우이는 뒤늦게 모든 게 제가 짠 판이라는 걸 깨닫고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뻔뻔하게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하지만 제가 코웃음만 치자 그때부턴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죠. 자기야, 내가 다 잘못했어. 다 좋으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주라. 왜? 이제 회사 잘려서 백수 됐겠다. 우리 집 돈이 없으면 안 되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니까 개소리 그만하고 꺼져. 제발 자기야. 자기가 우리 집하고 연 끊으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누나 얼굴 다신 쳐다도 안 볼게. 어? 그럴 필요 없어.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 남매인데 왜. 평생 의좋게 살아.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 저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신 열지 않았죠. 이후 이혼 소송은 무사히 제 승리로 끝났고요. 전 남편은 직장과 가정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보험 사기 전력 때문에 재취업도 못하고요. 지금은 막노동을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다 하더군요. 전 신우이 역시 크게 사정은 다르지 않았어요. 모성애도 없는지 애는 진작에 보육원에 보내버리고요. 허구한 날 집에 틀어박혀 술만 먹는다 하더군요. 알코올 중독으로 이미 간경화까지 와서 오늘 내일 한다 하대요. 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전 남편과 이혼 후 여전히 혼자인데요. 주변에선 얼른 좋은 남자 만나 재혼하라고 하지만 전 남편한테 너무 크게 대여서일까요? 당분간은 쭉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싶어요. 동생과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동생은 몇 년 전에 좋은 남자 만나 결혼했는데요. 다행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지난 날을 글로 옮겨 적고 나니 새삼 동생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